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르누이 방정식 응용 부분 좀 더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이폰관부터 한다 그랬는데, 벤슈리 유량계 다음에 우리 차압식 유량계가 있어요. 그래서 차압식 유량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이폰관을 보겠습니다. 이거 단원개요 때도 문제 잘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데요. 식을 유도해서 그걸 가지고 유속 측정 원리를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유량계지만 유속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소방용 유량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본론은 이거 이제 간접적인 얘기예요. 이건 안 써도 상관없는 얘기인데, 소방용 유량계로요. 이 SFP 핸드북에 보면 선진국에선 이런 네 가지를 쓴다 그래요. 벤츄리미터. 전 시간에 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리피스 미터인데, 그냥 뚫어놓은 오리피스가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표준 기준인 아스메 기준에 충족하는 오리피스 미터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플로우 노즐. 역시 아스메 기준에 적합한 걸 써야 돼요. 그 다음 피토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말 그대로 이제 차압식 유량계라 그랬잖아요. 압력차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압력 차이를 가지고 유량을 재는 애들이 이제 차압식 유량계인데요. 해외에서는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면적식 유량계를 많이 쓰잖아요. 이 면적식 유량계는 부정확하고 또 거품 같은 게 나중에 기포 같은 게 많이 생겨요. 이 밸브를 조금만 열어놓으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정확하게 이제 측정이 돼서 사실 이거는 권장하지 않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 애예요. 얘네들 이제 생긴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벤츄리미터는 전 시간에 봤죠. 이렇게 이제 관의 단면적이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다시 늘어나는 벤츄리관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액주계를 연결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속이 빠르니까 압력이 낮고 여긴 높아서 이렇게 이제 높이차가 생긴다라고 했죠. 이렇게 생기는 형태가 벤츄리미터고요. 오리피스 미터는 이게 이제 공간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잖아요. 길이를. 그래서 그냥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이제 관 단면적이 작아지게 하는 오리피스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놓으면 여기에서는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떨어진 요 부분을 따고요. 여기를 따서 이렇게 이제 액주계를 연결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유로가 좁아져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배나 컨트랙터 할 때 배우겠지만 이게 좁아져 있어서 유속이 빨라요. 여기는. 그리고 여긴 유속이 높죠? 느리죠? 그러니까는 여기 압력이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이렇게 이제 높이차가 생깁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공부에서는 얘가요 그냥 만들어진 형태가 아니에요. 아스메 기준에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오리피스인데 얘네들을 다 정해져 있어요. 이 플레이트 두께는 0.05D 요 두께가. 그리고 요거의 요 각도도 45도에서 60도여야 된다. 그리고 요 길이도 굉장히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얘는 0.005D에서 0.02D.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리피스가 그냥 철판을 뚫어가지고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량계에 쓰이는 거. 이렇게 철저하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플로우 노즐은 어떻게 생겼냐면 파이프에다가 이런 걸 껴놨어요. 이렇게. 관 단면적이 좁아지게 하는 이런 걸 껴놨어요. 이렇게 판을 껴놨는데, 곡관에 판을 껴놨는데, 그러면 여기도 이제 유속이 여기서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또 역시 따가지고, 여기도 따가지고, 액주계를 연결해서 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는데요. 얘도 역시 형태가, 이 구부러지는 이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것까지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얘도 그냥 구부러진 건 아니다. 그래서 아스메 기준에 충족하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고요. 피토관은 어떻게 생겼냐면 파이프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구멍을 뽕 뚫어서 여기 뚫어놨어요. 여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요, 얘는 이쪽으로 가다 여기서는 여기를 좀 크게 그려볼까요?
여기가요. 이렇게 좀 크게 그리면 일로 들어오는데 여기 속도 0이죠. 속도가 0이 됩니다.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높아요. 여기는 여기가 내려가고 여기가 올라갑니다. 이런 형태로 돼서 이 높이 차를 역시 측정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피토관이 됩니다. 이런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써라라는 겁니다. 소방용으로. 얘네들이 거의 다 이제 압력차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아니라 다 만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차압식 유량계라 그러는데 얘네들의 유속 측정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식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랬으니까 식을 유도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베르누이 방정식을 쓰겠다 이겁니다. 1점과 2점에. 그래서 요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1점이고 여기가 2점인 거야, 여기가. 그래서 관로가 달라진대. 그래서 얘네들 써보면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V1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 제곱 플러스 Z2예요. 여기서 Z1은 Z2니까 얘는 소거됩니다. 그죠? 소거되고요.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얘로 정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얘 이쪽으로 넘어오고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 2지분의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 이건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가 된다라는 거야. 그죠? 아까 벤츄리 유량계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결국 Q는 A1 V1이고 A2 V2니까 결국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V1은 A1분의 A2의 V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거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V2의 제곱은 요건 넘어갔다고 치고 자, 여기에 1로 묶이고 요거는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요거는 제곱이 된 게 여기로 나왔으니까 A1분의 A2의 제곱. 맞죠? 얘는 넘어갔어. 그러면 감마분의 2G 곱하기 얘가 결국 델타 P죠. 압력차 델타 P로 이렇게 간략하게 썼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유속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유속은 V2는 얘 넘어가서 제곱을 해야죠. 루트를 씌워야죠.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씌워보면 이렇게 됩니다. 루트 1-A1분의 A2의 제곱 분의 1. 그죠? 거기다 루트 2G 곱하기 감마분의 델타 P가 됩니다. 요게 뭐죠? 요게 유속 계산식이야. 이걸 유도하랬잖아. 유속 계산식을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유속 측정 원리를 설명하자 이거야. 뭐냐? 그래서 두 번째. 이거는 베르누이 식을 해서 유도한 거니까 유도라고 써야 돼요. 유도라고 써야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유속 측정 원리는 뭐냐? 유속 측정 원리는 차압식 유량계라는 건 단면적을 달리했죠? 관로의 단면적을 변화시켜요. 주로. 근데 단면적을 변화 안 시킨 피토관 같은 것도 있어. 속도를 변화시켰어. 요거 등에 의해서, 변화 등에 의해서, 그러니까 등이란 말을 붙이는 거야. 등에 의해서 유속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속도차에 의한 압력차를 측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압력차를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압력차. 여기에다가 위에 식에다가 대입해서 유속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측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측정하는데 압력차가 크면 여기다 이 얘기도 할 수 있죠. 델타 P가 클수록 유속도 빠르다. 빠르게 측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가 유량계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유량 측정 원리도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게 V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면 유량은 어떻게 돼? Q는 AV인데 CAV잖아요. 그래서 SFP 핸드북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C를 이렇게 K로 써놨어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V2는 뭐야? 여기 좁은 부분에
단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직경이 D인 단면적이야. 무슨 말이냐? 보통 여기를 이제 대문자 D라 그러고, 큰 데를. 여기를 이제 D라 그러거든. 여기도 얘를 D라 그러고, 여기를 D라 그러거든. 요건 잴 수가 없어. 요거 D-는. 그래서 그렇고. 여기도 뭐야? 요게 D고, 요게 D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넣는다. 그 다음에 K는 어떻게 구하냐? 유량계수인데, 이 K 값은 이렇게 됩니다. C 곱하기 2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C는 속도계수고요. 얘는 접근계수라고 그래요. 얘는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속도계수. 얘는 접근계수는 우리 뭐 배나 축소계수라고 보셔도 되는데 나중에 나오는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루트 1-베타의 4제곱 분의 1 이렇게 구하고요. 여기서 베타는 요 큰 단면적 분의 작은 단면적 이렇게 해서 추정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요 정형화된 형태로 딱 들어가서 구하면 얘네들도 다 이렇게 유량까지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속 측정 원리도 유량 측정 원리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기출 문제였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그 베르누이 방정식 응용 중에 마지막 내용인 사이폰관을 보려고 그래요. 사이폰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이폰관 문제가 314쪽에 있는데 문제 풀기 전에 사이폰 작용에 대해서 원리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베르누이의 원리죠. 사이폰관. 이렇게 수조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좁은 파이프를, 튜브를 이렇게 하나 집어넣었어요. 튜브라는 거는 아주 구경이 작은 파이프를 이제 튜브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제 곡관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얘를 이제 1지점이라 그러고, 여기는 얘가 2지점이 되는데요. 이거 왜 그런지는 뭐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요. 얘 이제 사이폰 작용의 이제 원리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여기서 쭉쭉쭉쭉 끌어내요. 초기에. 가만히 이거 꽂아두면 아무 일 없는데, 여기서 이제 물을 뽑아내기 시작해. 그래서 초기에 펌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곡관으로 물이 유동하죠. 곡관 내에 유동해요. 근데 여기 속도는 빨라요. 그죠? 속도가 빨라서 곡관 내에 속도 수두가 늘어납니다. 빨기 시작해 놓으면, 그죠? 펌핑을 시작하고 나면, 펌핑이라고 할까요? 펌핑을 하고 나면 속도 수두가 증가해요. 뭐 여기 안에 다 속도 수두가 빨라졌으니까 압력 수두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즉 압력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에서는 대기압으로 눌러요. 근데 이 곡관 내는 압력이 낮아요. 그래서 이 압력차 때문에 초기에 한번 쫙 펌핑을 한 다음부터는 그냥 냅둬도 계속 나온다는 거. 우리가 뭐 하지도 않는데 지속적으로 유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압력차 때문에 계속 흐르게 되는 게 이게 사이폰관이고요. 이런 사이폰관은 소화기에서 소화약제 꺼낼 때도 그런 사이폰관을 꽂아서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가스계 저장 용기에서 이제 가스를 밖으로 내보낼 때, 저장 용기 밖으로 내보낼 때 그때도 사이폰관을 꽂아서 이용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요거에 대해서 계산 문제가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풀어보면요. 여기서 여기 높이 차는요, 3m라고 그랬어요. 여기 3m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구경, 요 작은 구경 요거는 D는 15cm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누르고 있는 대기압은 이게 중력 단위 옛날에 나와갖고 그래. 1.03 kg/s 제곱센치라고 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의 포화 증기압은 0.16 kg/s 제곱센치인데 절대압 기준, 앱솔루트의 약자
ABS로 썼어요. 절대압이란 뜻이죠. 이때 요 높이를 여기다가 쓸까요? 요 높이를 H라고 했는데 요 높이가 길면 길수록요 이게 속도가 빠르게 나와요. 그런데 이 수면과 여기 요 곡관의 유출구 사이에 이 높이 차가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나오는데 최대 속도가 되는 높이 H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해야 되는데 최대 속도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압력차가 클수록 빨라져요. 압력차가 커져야 속도가 빨라지니까 요게 길면 길수록 압력차가 커집니다. 여기 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안에. 근데 얘가요, 최대로 빠를 수 있는 건요, 너무 길게 하면 여기 압력이 낮아져서 포화증기압, 물의 포화증기압까지 낮아져. 그거보다 더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기화되죠. 기화돼서 물이 안 나와. 그리고 우리는 물을 빼려고 그랬는데 얘가 기화되니까 기체로 나오니까 소용도 없어. 그래서 이 최대 속도는 결국 언제냐? 여기 곡관 내의 압력이 포화증기압이 됐을 때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얘의 분명히 컨트롤 볼륨의 유입은 이쪽이고요. 유출은 분명히 이쪽인데 여기에 높이를 모르잖아요. 얘와 얘의 높이 차를. 그 베르누이 방정식을 풀려고 그러는데 얘랑 얘로 하면은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요 높이는 3m라고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1점과 2점으로 베르누이 방정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 베르누이 방정식 만들면 수면이 1지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곡관의 최정점, 여기가 최정점이죠. 여기가 2지점이야. 여기는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제곱 플러스 Z2예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뭡니까? 여기 속도잖아요, 속도. 그죠? 속도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다 이제 각각 집어넣어야 돼요. 자, 하나씩 보면 P1은요, 대기압이에요. 맞죠? 수면이니까. 그러니까 0이야. 0입니다. 그리고 V1은 수면이니까 거의 0이야, 유속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P2는 어떻게 돼요? P2는 포화증기압이야.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베르누이 방정식은 계기압 기준으로 넣어야 돼. 맞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준 거는 절대압으로 줬어.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완전 진공이 있어요. 여기 대기압이 있어요. 문제 조건에서 대기압은 1.03이야. 근데 절대압으로 0.16이 됐으니까 여기쯤 돼서 얘가 0.16이야. 그러면 계기압으로는 얼마입니까? 요만큼이죠? 요만큼은 얼마예요? 1.03에서 요거 뺀 거죠? 뭐 1.03 빼기 0.16이야. 그럼 얘는 얼마냐? 0.87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0. 마이너스로 표시해. 부압이잖아. 부압이어서 마이너스 0.87입니다. 그죠? 일단 이렇게 단위는 빼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속도 V2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속도랑 어때요? Q는 A2V2고요. 여기는 뭐 A-라고 한다면 A-V-이야. 같아. 근데 요 단면적과 요 단면적 같죠? 얘 속도는 둘이 같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 요 유출구 속도고 이 높이가 H라면 수면과 유출구의 높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2G H예요. 이 H는 수면과 뭐죠? 유출구의 높이 차니까.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되고요. 자, Z1은 0입니다. 기준상. 그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 거야. 기준을 잡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얘는 3이죠? 이대로 이제 집어넣어. 그럼 집어넣으면요. 0 더하기. 얘 0이니까. 얘도 0이니까 0이야. 0 더하기. 얘는 0이죠? 0이야. 야, 무슨 에너지 0이야. 에너지가 실제로는 0이 아니고 이게 상대적 높이로 들어가서 그래, 이게. 그래서 0은 아니야, 원래는. 이건 0이 아닐 텐데 상대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니까 비중량이 중력 단위계에서는 1000
kg 폴스퍼 비중량이 미터 3승이에요. 우리 SI 단위로는 9,800이잖아요. 그렇게 집어넣어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 kg 폴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0.87에 kg 폴스퍼 제곱센치였으니까 제곱메타로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지분의 V제곱. V가 루트 2GH니까 2GH. 제곱하니까. 그 다음에 3m입니다. 뭐 요거 약분되고요. 결국 여기서 H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H를 구하게 되면 H는 5.7m가 나와요. 이 높이를 구하랬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 사이폰관에서의 최대 속도, V2의 최대 속도는 루트 2GH죠. 그래서 여기 H에다 5.7m 넣으면 유속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사이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베르누이의 응용은 다 본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전압과 정압과 동압과 이런 압력에 대한 용어들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베르누이식으로부터 좀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살펴보면요. 압력입니다. 자, 전수도 H는요. 감마분의 P 플러스 2지분의 V제곱 플러스 Z인데요. 얘는 압력을 물의 높이로, 끌어올릴 수 있는 물의 높이, 수두로 표현한 거잖아요. 여기를 압력으로 표현하려면 얘가 압력이잖아요. 그 양변에 감마를 다 곱해주면 다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감마 H는 감마를 곱해주면 이거는 P가 되겠죠? 감마는 로지니까 여기서 G랑 약분되면 2분의 로 V 제곱이 돼요. 그리고 여기 감마 Z 또는 로지 Z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얘네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얘는요. 감마 H는 전압이라고 불러요. 전체 압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탈 프레셔예요. 전압입니다.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전체 압력이다 이거죠. 얘네들 보면 단위를 보면 이 감마는 9,800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 높이는 미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뉴턴 미터가 나오잖아요. 약분돼서 요거. 그러니까 요건 파스칼 단위로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얘. P는 저는 정압이라고 부르고요. 정압. 얘는 노멀 프레셔예요. 그래서 얘네들 약자를 어떻게 쓰냐 하면 조금 몰라도 되는 내용이고 몰라도 되는 건 아니고 적을 필요는 없는 내용이고 여기다가 얘는 PT라고 그래요. 여기 토틀의 약자 얘는 P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고요. 이 정압의 개념이 뭐냐. 정압은요. 배관 벽면측으로 작용하는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물이 이렇게 있을 때, 파이프가 이렇게 있을 때, 물이 멈춰 있건 물이 흐르건 간에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압력이 있어요. 사방 이렇게 원 둘레로 이렇게 작용하는 압력을 정압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동이 정지돼 있을 때에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스태틱 프레셔라고 또 영어에서는 불러요. 이렇게 불러서 PS라고 씁니다. 만약에 물이 흐르고 있을 때는요. 물이 만약에 펌프 같은 데서 물을 토출하게 되면 뭐 얘가 1000을 토출해. 그런데 쓰는 게 80이야. 그럼 여기에 물이 많이 남잖아요. 1000이 토출되는데 나갔는데 80이 남으니까 나가는 데 쓰이는 건 80이고 힘이 압력이 근데 얘네들 남는 게 많아. 그거를 이제 측정이 된다는 관벽에 작용하면서 남게 되는데 유동시에 관벽으로 작용하는 이 압을 레지듀얼 프레셔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이제 PR이라고 이제 쓸 수 있는데요. 얘 뜻이 잔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류압이라고 부르거든요. 유동시에 잔류하는 압력. 지금 저 개념과 유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요거. 요거는
2분의 로 V 제곱이죠? 얘는 동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벨로시티 프레셔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PV라고 쓰기도 하고요. 다이내믹 프레셔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P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어디로 작용하냐면 얘네는 물의 유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이에요. 이쪽으로 작용하는 압력이니까 이쪽으로 물이 흐른다면 그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예시로 한번 계산해 보면요. 유속이 10m/s인 물이 있어요. 그럼 동압이 얼마일까? 재보면 2분의 로 V 제곱이니까 2분의 로는 1000이죠? 1000이죠? 곱하기 10의 제곱이에요. 엄청 크겠는데? 근데 큰데 5만이 나옵니다. 5만인데 이게 파스칼이잖아. 뉴턴 퍼 미터니까. 그리고 메가파스칼로 하면요. 얼마가 되냐면 0.05 메가파스칼이야. 뭐 옛날 중력 단위계로 치면 0.5kg밖에 안 돼. 이렇게 유속이 빨라도 동압은 그렇게 크지 않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있죠?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포텐셜 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로지 제트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감마 제트라고 쓸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낙차압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낙차압이고요. 영어로는 포텐셜 압이라고 그래요. 잠재적, 숨어있는 압력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물을 만약에 이렇게 펌프에서 물을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여기다가 싹 부으면요. 여기로 올라가면서 점점 압이 낮아져. 낙차 때문에. 그랬다 떨어지는데 얘네들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점점 중력 가속도의 압을 받아가지고 점점 빨라져서 세게 부딪힙니다만 소방에서는 여기에 떨어뜨려 이렇게. 그러니까 낙차는 사실 다 없어집니다. 소방에서는 손실이 돼요. 이렇게 물을 끌어올린다는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100m의 물이다라고 한번 치자고요. 100m 높이에 있는 물이다.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걸 생각해 보면요. 감마 제트잖아요. 이 압력은. 그러니까 감마가 얼마야? 9800이잖아. 9800 뉴턴 퍼 메타 3승이고 곱하기 100m야. 그러면 얘를 하면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98만인가? 98만 파스칼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0.98 메가파스칼이에요. 100m의 물은 0.98 메가파스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가 수조를 우리나라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많이 활용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때요. 압력을 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재면은 동압이 재질까? 어떻게 하면은 정압이 재질까? 어떻게 재면 전압이 재질까? 이거예요. 여기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서 가다가 여기에 이제 방수구가 있어서 여기로 물이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재면요. 여기를 이렇게 관벽으로 작용하는 압이 들어오잖아, 물이. 그러니까 관벽으로 작용하는 요것만 재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재면 정압만 잴 수 있어요. 그래서 멈춰 있을 때는 스태틱 프레셔가 재질 거고 물이 흐르고 있을 때는 레지듀얼 프레셔가 재질 겁니다. 그 다음에요. 파이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관로 한가운데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재면 이때는 전압이 재집니다. 전압이 재져. 물이 흐르고 있을 때 또는 멈췄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요. 우리 뭐 피토 게이지라고 부르는 애를 이렇게 대가지고 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물이 나와가지고 흐를 때 이렇게 재면 이때는 동압이 재집니다. 이렇게 이제 측정이 돼요. 그래서 요런 것까지도 좀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요 압력과 관련해서 교재 316쪽에 보면 송풍기에 전압과 정압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게 보기엔 별거 없는데 계산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송풍기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제 덕트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흡입이 됩니다. 이쪽이에요. 이렇게 입체로 보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흡입 덕트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토출이 되고 있어요. 이때 문제 조건에서요. 흡입구와 토출구에서 압력을 쟀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대요.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여기는 얼마야? 정압이 마이너스 150파스칼. 부압이 걸렸네요. 그리고 동압은 50파스칼이 측정이 됐어요. 토출구에서는요. 정압이 200파스칼이에요. 그리고 동압이 100파스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야, 뭘 계산을 해? 송풍기 전압 이거 더한 거 300이고 야, 정압은 여기 써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얘는요. 송풍기 자체가 내는 게 아니라요. 이 송풍기 자체가 아니라 이 덕트 연결되어 있는 이 시스템 구성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의 정압이야. 이게. 송풍기 자체는 달리 낸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사실 현장에서 이런 조건 생기면 안 되는데 이 부압이 걸리는 이 흡입 조건이 아주 불량해요. 이렇게 불량하게 잘 안 빨려 들어와. 안 빨려 들어오는데도 이만큼 세게 낼 수 있는 건 사실 송풍기가 더 세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조건에도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가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런 조건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재현 설계할 때. 이런 조건이 생겨도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요. 먼저 이제 하나씩 구해볼게요. 송풍기의 전압이야. 얘는 전향점과 같아서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하면 돼. 이쪽과 요 지점 사이에 송풍기가 있어. 그죠? 그래서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V1 제곱 플러스 Z1의 HA 송풍기가 있습니다. 감마분의 P2 2지분의 V2 제곱 플러스 Z2예요. 높이가 같다고 보면 얘네들 소거되고요. 손실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HA는 요거 두 개 합친 거 감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 제곱이 되고요. 빼기 감마분의 P1 2지분의 V1 제곱이 됩니다. 얘를 이제 압력으로 쓰면 양변을 이제 감마로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송풍기의 전압은 여기 P2 플러스 2분의 로 V2 제곱. 얘는 뭐죠? 송풍기 토출의 정압. 얘는 토출의 정압. 얘는 P1 플러스 2분의 로 V1의 제곱. 맞죠? 이것도 흡입 측의 정압, 흡입 측의 동압이야. 그러니까 여기 다 있잖아. 다 각각 넣으면 돼. 흡입 측의 정압 200, 동압 100, 빼기 흡입 측의 정압 마이너스 150, 플러스 얘 50. 얘를 다 더하면요. 얘네들 구하면 400파스칼이 나와. 얘가 되게 많이 내서 지금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요. 송풍기의 정압은 어떻게 되느냐? 송풍기의 정압은 뭐 식을 외우고 있어도 돼요. 송풍기의 정압은 송풍기의 전압 빼기 토출 정압이에요. 토출 동압. 토출구의 동압이에요. 그러면 얼마냐? 요거 구했죠? 이게 400이야. 400 빼기 100 하면 300파스칼을 내고 있다는 거야. 정압은 300을 내고 있어요. 300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300을 내고 있는데 200밖에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하면 얘네들이 흡입에서 마이너스 10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300을 내는데도 동압 400을 내서 100은 동압에 쓰이고 그 다음에 300을 내는 것 중에 여기 흡입이 마이너스 100이어 갖고 200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뭐 이런 압력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 문제는 계산 문제니까 차근차근 풀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진도가 팍팍 나가고 있어서
깜짝 놀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복습을 충실히 하시는 게 필요해요. 저는 시간 관계상 이것들을 교재에 있는 거 하나하나 그냥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수업하면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우리 배관의 손실입니다. 배관에서 유체가 흐를 때 손실이 생기게 되는데 손실수두로 이 손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거에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죠. 배관 손실에는요. 이 높이 올라가는 그거에 의한 낙차 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이 배관 길이에 따른 손실이 있어요. 압력이 낮은 곳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점점 압이 낮아지죠. 그 낙차 손실이에요. 그 다음 배관이 길어. 계속 흘러가다 보면 막 꾸불꾸불 흘러가다 보면 걔네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배관의 파이프에 이 거친 부분 때문에 손실이 생겨요. 그 다음에 부차적 손실이 있어요. 부차적 손실은 마이너 로스라 그러고 따로 중요해서 배울 건데 뭐 밸브나 부속류 아니면 방향 전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손실을 말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먼저 낙차 손실에 대해서 아까 포텐셜 업 하면서 나왔었잖아요. 이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낙차 손실은 이래요. 1m의 물은요. 얼마의 압력이냐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얘는 0.1kg/s 제곱센치예요. 옛날 단위로 썼을 때. 그리고 얘는 바로 썼을 때는 0.098바예요. 1바가 10의 5승 파스칼이었잖아요. 거의 0.1이죠. 그죠? 거의 0.1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메가파스칼로 쓰면 0.0098 메가파스칼이야. 거의 0.01 정도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10m는 어떠냐? 10m의 물은 아까 봤었는데 1kg 정도 돼요. 1kg/s 제곱센치. 한 단위씩 올라가니까 0.98바. 그러니까 거의 1바 정도 되고 0.098 메가파스칼.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펌프가 여기 있어요. 그래갖고 물을 이렇게 10m 끌어올린다고 치자고요. 10m. 10m 끌어올리면 여기에서 압력이 만약에 10바였어. 그러면 여기는 몇 바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게 10m가 어때요? 0.98바였죠? 약 1바 떨어지잖아요. 1이라고 친다면 약 9바 정도로 떨어져요. 여기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파이프 마찰 손실도 생기겠지만 그거 빼고도 9바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낮아지는데요. 주의할 건요. 이렇게 옥상에다가 고가수조를 놓고 여기서 쭉 떨어뜨려요. 여기 10m를 떨어뜨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만약에 2바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게 1바입니까? 아니죠? 내려가니까 압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3바가 될 거다. 근데 이거 뻔한 얘기인데 실무할 때 보면 하도 수리계산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만 집어넣다 보니까 실제로 실무할 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내려가면 더해져야 되는데 프로그램에다 잘못 넣어가지고 이거 1바로 계산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의해서 실무적으로 나중에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부차적 손실은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부차적 손실은 뭐 부속류, 파이프에 껴져 있는 부속류나 밸브류 이런 것에 의한 손실. 그리고 뭐 갑자기 파이프 반경이 급확대되거나 급하게 축소될 때의 손실. 또는 얘네들의 파이프가 방향 전환이 될 때의 손실. 또는 유입될 때, 유출입될 때, 유입되거나 유출될 때 이때 손실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얘네들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이번 시간에 좀 자세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이 배관의 길이에 따른 손실이에요. 이 길이에 따른 손실은요. 뭐 말 그대로 배관 중 유동하다 보면 그 파이프의 마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마찰은요. 마찰 손실 계산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낙차 손실은 좀 전에 이렇게 봤던 이런 형태로 구하게 되고요. 얘네들은 나중에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따로 이제 배울 거예요. 좀 길어서. 이렇게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배웠었던 하겐포화젤식이 있습니다. 하겐포화젤식은요, 수학적으로 유도된 식인데 손실 수준은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파이 감마 D의 4제곱분의 128 뮤 LQ예요. 이렇게 이제 구하는데 얘네들은 측류 유동일 때만 쓰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소방에서는 이 하겐포화젤식을 쓸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계산 문제는 실제로 이런 게 나오고 있으니까 공식은 외워두긴 해야 돼요. 모르고 자꾸 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시-바이스-바흐식이에요. 달시-바이스-바흐식은 측류에도 쓸 수 있고 천위 영역일 때도 쓸 수 있고 난류 영역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우리 알죠? HL은 F 곱하기 마찰 손실 계수분의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제곱이에요. 여기서 얘를 달시의 마찰 계수 또는 그냥 마찰 손실 계수 이러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측류일 때는 이렇게 다 배웠죠? 측류일 때는 F는 레이놀즈 분의 64다. 그래서 오직 이 유체의 점성이 영향을만 준다라는 거였고, 천위 영역일 때는 이 콜브룩식을 써서 이렇게 쓴다 그랬죠. F는 전체에 1.14 마이너스 2 로그 D분의 엡실론. 이게 상대조도였죠? 배관의 직경당 절대조도. 그래서 이렇게 되고 더하기 레이놀즈 곱하기 루트 F분의 9.35. 요거 전체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난류 영역에서는 루트 F분의 1은 콜브룩 본칼만식을 써서 1.4 플러스 2 로그 D분의 엡실론이 거꾸로 돼서 엡실론분의 D다 이랬죠. 이렇게 이제 구하는데 원칙은 이거는 추정식이고 원래는 무디란 사람이 만든 무디 선도에서 찾는다 그랬죠. F값을. 이렇게 이제 구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있는 식이 하젠-윌리엄스 식이에요. 하젠-윌리엄스 식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돼요. 델타 P는 6.05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C의 1.85분의 곱하기 D의 4.87분의 Q의 1.85다 이래요. 그래서 얘가요. 델타 P가 길이당 마찰 손실이야. 그래서 이거는 메가파스칼 퍼 미터야. 1미터당 몇 메가파스칼의 마찰 손실이 생긴다는 거고 그 구간에서의 그 마찰 손실을 구하려면 이 길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L로 곱하면 메가파스칼로 구해져요. 근데 이때요. 메가파스칼로 이렇게 나오는 건 값이 이거여서 그래. 이거여서 그렇고 여기 계수값이 만약에 이 압력 단위가 달라지면 마찰 손실 압력 단위가 달라지면 이 계수값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퍼미터 이거는 SI 단위 중에서 해외에서 많이 쓰는 압력 단위인데 이걸로 하면 6.05 곱하기 10의 5제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많이 쓰던 킬로그램 폴스포 제곱센치 당 미터로 하면 6.174 곱하기 10의 5승입니다. 옛날엔 이걸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걸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해외 거를 한다 그러면 이걸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영미 단위계로 해서 PSI라는 압력 1피트당 PSI로 하면 이게 4.52 또는 뭐 4.53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개수가 다 달라지는데 이 개수값은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외우고 있는 게 좋겠어요. 암기를 좀 해두시고요. 이 하젠-윌리엄스 식은요. 물이고 난류일 때 물이 난류로 유동할 때 그때 실험을 해서 구한 식이에요.
실험으로 산출된 식이어서 실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하젠 윌리엄스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하젠 윌리엄스식의 사용 조건을 알아둬야 되는데, 하젠 윌리엄스식은요, 물이면서 난류 유동이어야 돼. 그건 써 있었죠? 이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물의 온도가 한 7.2에서 24도씨 범위 정도 돼야 돼요. 사실 조금 벗어나도 상관없지만 약간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속도요. 유속은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1.5에서 5.5m/s인데 사실 이 범위 너무 좁아요. 그래서 보면 그 AWWA라고 미국 수도협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테스트를 한 거거든. 얘네들이요, 이게 0.9m/s에서 사실 실험한 거야. 근데 한 3에서 9m/s 정도까지는 좀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 근데 요거보다 느리거나 요거보다 너무 빨라지면, 유속이 너무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집어넣는 요 C값 있죠. 조도계수라 그러는데 이 조도계수 C값이 우리가 정해진 값을 넣거든요. 근데 이 C값이 부정확해져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보다 조금 높아서 뭐 한 10m/s 돼도 상관없는데 조금 부정확해진다 이겁니다. 그죠? 쓸 수는 있지만 이런 사용 조건이고, 또 얘네들의 물의 비중량이 물이니까 물을 써야 되니까 9,800 뉴턴/미터 3승 정도여야 돼. 딱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범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술사 시험에 하젠 윌리엄스식의 사용 조건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조독에서 C가 있잖아요. C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것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좀 지우고 계속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젠 윌리엄스식, 그리고 달시 바이스 바우식. 자, 여기 이제 그 하젠 윌리엄스식에서 조도계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배관 거칠기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달시 바이스 바우식의 이 상대조도 이 D분의 엡실론에 대응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응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그 NFPA 13에 정의가 돼 있어요. 미국의 이제 스프링클러 기준에. 그래서 이 조도계수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의 HI, 하이드롤릭 인스티튜트. 이게 아마 책에 이 말이 나올 텐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수리학 하는 협회인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규정해 보면 10년 된 파이프를 기준으로 만든 거다. 파이프 기준의 배관 거칠기다 그래요. 지금 제시할 값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래된 파이프를 기준으로, 왜냐면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서 건물을 짓고 1년 내에만 쓰는 거 아니잖아. 10년 뒤에도 쓰고 20년 뒤에도 쓰니까 10년 된 파이프 기준이다. 그래서 사실 10년으로 설계하지만 20년 되거나 30년 되면 파이프를 교체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넘으면 원래.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한다 그러고요. 옛날에 이런 기술사 시험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새로 만든 유인 신제품인 이 스틸 파이프는요. 스틸 배관은 조도계수가 재보면 140이야. 근데 설계에서 왜 120을 적용할까 이거야.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이제 뭐 스케일이 끼고 부식이 약간 생기고 잔류물이 많이, 스케일이라는 건 뭐 잔류물 같은 건데 그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배관 거칠기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120으로 적용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또 만약에 실제로 배관 관리가 부실하다면 실제로는 10년 됐을 때 120이 아니라 100까지 떨어지고 90, 80으로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 조도의 이 기준, NFPA 13에 나와 있는 스프링클러 기준에 나와 있는 파이프별 조도 기준은 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 2022년에 새롭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이제 반영을 해서 알아야 되는데 종류별로 다릅니다.
라이닝을 하지 않은, 내부를 코팅하지 않은 주조관이 있어요. 주조관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 다음에 덕타일 주철관이 있어요. 얘도 배관 내부가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건식 스프링클러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에 이 설비의 흑관, 블랙파이프나 백관, 백관은 이제 아연 도금 파이프입니다. 얘네들의 C팩타는요 100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나 또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얘네들의 흑관, 아연도금 안 한 거, 그리고 이제 백관, 아연도금 강관, 얘네들과 여기서 이 내용이 이제 여기 추가됐어요. 질소로 충전한 요 위에 있는 이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의 흑관과 백관, 얘네들도 120을 적용해라 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질소로 충전하든 공기로 충전하든 얘네들은 건식 준비작동식은 전부 100을 하라 그랬는데 120을 해라, 질소를 넣으면 이랬어요. 왜냐하면 질소만 들어있으면 산소가 없다는 거잖아. 산소가 없으면 부식이 덜 되고요. 부식이 덜 되면 배관 거칠기가 10년 지나도 그렇게 많이 심해지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면 습식은 이 파이프에 물이 다 차 있어요. 충수가 돼 있다 보니까 산소가 굉장히 적어요. 산소가 적어서 원래 부식이 되려면 물도 있어야 되지만 산소도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식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야. 적게 일어난다는 거고, 건식이나 준비작동식은 여기에 공기 들어있죠? 근데 여기 습기도 있다는 거죠? 물 넣었다 뺐다 하니까 거기다 철이 있죠? 그러니까 철이 녹슬기가 쉬워서 얘네들이 부식이 훨씬 잘 되거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도 계수가 낮은 거고요. 일제살수식은 왜 그러냐? 얘도 파이프 비어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야. 근데 여기다 개방형 헤드를 썼어, 일제살수식은. 그래서 여기 공기도 있고 습기도 있는데 왜 그래? 그랬는데 이 습기가 요게 뚫려 있다 보니까 통풍이 돼가지고 잘 없어져서 조금 부식이 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멘트로 내부를 코팅한 거야. 아주 얇게. 시멘트 라이닝이라 그러는데 이 시멘트 라이닝한 주철관이나 시멘트 라이닝 덕타일 주철관, 그 다음에 콘크리트관, 파이프를 콘크리트로도 만들어요. 콘크리트 파이프, 얘네들은 140이야. 코팅을 좀 해놨기 때문에 140이다 이거고, 콘크리트로 쌓아놨으니까 콘크리트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녹슬질 않으니까 140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동관이나 황동관이나 또는 스테인레스 강관, 이런 애들은 C값을 150 적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젠 윌리엄스식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또 추가되는 내용이 아마 그 부차적 손실할 때 제가 여기 이 길이를 L 곱한댔잖아요. L 곱할 때 얘네들 뭐 어떻게 하는 내용도 또 나옵니다. 얘네들 보정하는 방법 나오는데 그 내용은 두 번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그때 부차적 손실에서 배우지만 기술사 시험에는 나중에 배운 거니 여기서 쓰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러니까 하젠 윌리엄스 식이 나오면 제가 그때 부차적 손실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 내용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다음 시간에 요 달시바이스바흐와 하젠 윌리엄스 식 비교부터 할 텐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 달시바이스바흐와 하젠 윌리엄스 식이 나오거나 비교하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하젠 윌리엄스 식이 나와도 이 얘네들의 특징들, 하젠 윌리엄스 식의 특징, 그리고 달시바이스바흐의 특징, 이런 것들은 좀 비교해서 답안에다가 좀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좀 계속해서 달시바이스바흐와 하젠 윌리엄스 식부터 한번 조금 더 보고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